자, 그래서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그냥 계산을 하고 그게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시가표준액보다 낮든 높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실거래가대로 그대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대물 변제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대물 변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대물 변제 금액이. 그러니까 대물 변제가 뭔지는 아시죠?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을 빌렸습니다. 10억을 빌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물로 갚아요. 건물로. 근데 건물 시세가 예를 들어서 채무가 10억인데 이걸 건물로 상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물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8억입니다. 시가가. 자, 그러면 이 건물로 딱 상환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 나 이 건물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해서 10억 원까지 그냥 싹 상환 털어줄게. 빚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얼마에 산 거예요? 10억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10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근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건물로 상환을 했더니 나는 이걸 10억까지는 인정 못 해주겠어. 네가 빌린 돈 10억 중에서 8억까지만 상환한 걸로 인정을 해줄 거야. 그러면 그때는요. 8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되는 금액만큼만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계산을 해서 내시는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 규정을 좀 잘못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 대물 변제액이 시가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는 시가인정액으로 간다. 자, 대물 변제액이 시가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는 시가인정액으로 간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취득세를 낮게 과세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부가 미친 거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요? 적게 걷고 싶어요? 많이 걷고 싶겠죠. 그래서 올해 규정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그 대물 변제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뭘로 가겠다? 시가 인정액으로. 그러니까 시가가 8억짜리인데 이걸 건물로 상환을 했더니 채무 10억 중에서 4억만 인정을 해주네요. 4억만 갚은 걸로. 그러면 대물 변제 금액이 4억이니까 취득가액은 4억이죠? 그죠? 그러면 취득가액을 4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물 변제액이 무엇보다 적으니까 시가 인정액보다 적으니까 그냥 취득세는 8억에 대해서 내십시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빚은 4억밖에 안 갚았는데 세금은 8억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좀 약간 바뀐 것들이 있어서 양도담보도 마찬가지고 요 양도담보에 따른 부분도 당연히 채무 부분 갚는 부분만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금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으면은 그때는 무슨 금액으로 가느냐?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바뀌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해서 실무상으로 보면은 별로 많지 않는 거래요. 근데 개정이 됐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개정이 됐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그냥 딱 시가 인정액만큼만 상환한 걸로 처리하시면 제일 좋아요. 시가 인정액만큼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가 들어가셔야 돼요. 대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가의 5%를 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걸리게 되면 가산세가 40%가 붙으니까 사기 부정은 40%예요. 그 사기 부정의 범위가 뭐냐면 부당행위가 들어가요. 근데 그 부당행위라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예요. 아셨어요? 요즘 세무서라든지 지자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세무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핀셋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 세수가 좀 부족하긴 한가 봐요.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쌍심지 키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걸리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한테 소명하라고 자료가 날라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인생이 복잡해져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세무사를 사서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지만 그래도 내가 또 세무사를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많이 뺏겨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정상적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증여로 만약에 받은 게 있다. 그때는 그냥 주변 시세대로 가는데 매매 사례가 보이면 매매 사례로 가시고 만약에 감정을 받아서 취득가액을 좀 높이거나 낮추고 싶다. 그러면 감정을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공시 가격으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증여는.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 뭘로 계산하느냐 하면 상속 취득세는 무조건 공시 가격으로 계산해요. 상속은. 상속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죠. 그래서 상속은 그냥 공시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만.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해요. 이따가 상속세 말씀드릴 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무상취득에 대한 신고기한이 언제냐면은, 원래 60일이었다가 작년에 3개월로 바뀌었어요. 3개월로 바뀌었는데 올해는 뭐까지 들어가느냐면은 지금 부담부 증여까지 포함해서 3개월이에요. 부담부 증여까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부담부 증여가 뭔지는 아시죠? 네.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 계약서 써보셨어요? 써보신 분들 있어요? 아, 거래가 없어서?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는 매매계약서를 써요? 증여계약서를 써요? 증여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 아니에요. 증여계약서예요. 왜? 부담부 증여라는 게 그 자체가 증여예요. 증여. 증여니까 증여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증여계약서를 쓰시고 밑에 특이하게 증여자의 채무가 얼마가 있고 그걸 수중자인 누구누구가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걸 적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매매계약서에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단 이 물건에 대출이 얼마가 끼어 있으니 이 대출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거 적어요, 안 적어요? 적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이걸 적으면 부담부 매매예요. 증여계약서에 이걸 적으면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면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채무 부분은 유상거래로 보죠. 자, 유상거래로 봐서 증여자가 뭐 한 걸로 봐요?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수중자는 취득세를 내는데 유상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유상취득세. 그러니까 세율이 4%, 농지 같은 경우는 3%, 주택은 1%, 2%, 3%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취득으로 봐서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낼 때 증여취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3.5%죠. 부가세 포함해서 4%. 그 다음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무슨 세금도 내는 거예요? 증여세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뭐 하려고? 절세하려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려고. 네. 매매로 주게 되면은 이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다 내야 되고 그냥 증여로 주게 되면은 이쪽에서 뭘 내야 되고 증여세를 내야 되고 매매든 증여든 무슨 세금은 무조건 나오고 취득세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매매하고 증여 중에서 어느 게 쌀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증여가 싸다, 매매가 싸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아셨나요? 왜냐면 이게 계산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식이. 그러니까 취득 자체를 10억에 취득을 했고 이번에 이걸 자 매매로 줄 거냐 아니면은 증여로 주는 게 맞을 거냐 이걸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매매로 주게 되면 뭘로 계산해야 되느냐면 실거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다른 거 없다고 가정하고 1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증여로 주게 되면 실거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로 계산해야 돼요? 시가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가라는 게 뭐냐면 시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 매매 사례가 있거나 감정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으로 가는데 이도저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기준시가로 가요. 공시가격으로. 그래서 단독주택이거나 일반 공장이거나 일반 토지이거나 이런 것들은요. 유사 매매 사례가 나올 리가 없어요. 감정을 따로 받지 않는 이상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공시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 공시 가격은 12억으로 현재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 1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12억에 대한 증여세 어느 게 쌀까? 논란의 여지가 많죠? 그죠? 예. 근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잘 아시다시피 10억부터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45%예요. 45%라고 10억 넘어가면요. 굉장히 세죠? 증여세는 10억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5억, 10억 이렇게 가거든요. 예. 10%, 20%, 30%, 40%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5% 차이 나요.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금액적으로는 더 커 보이죠. 근데 세율 적용하면 얘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증여세가 훨씬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5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 차이가 5억밖에 안 되죠?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싸게 나오겠죠. 이때는. 그러니까 양도 차익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얼마가 발생할 것이며 증여로 갔었을 때 얼마가 발생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을 시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자녀가 충분히 자금 능력이 된다. 그래서 증여 추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매일 거냐 증여일 거냐 부담부 증여일 거냐 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매매면 현 시세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아셨어요? 증여도 현 시세대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 시세대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사 매매 사례가 무조건 나올 거니까.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은 다 떠요. 그죠? 거의 매일매일 거래가 되니까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아파트가 거래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시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독주택, 토지 이러한 것들은 그냥 공시 가격을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할 건 아니다. 자, 근데 이때 요 증여세가 몇 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되느냐면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세도 몇 개월 이내 신고가 들어가요? 3개월 이내 신고가 들어가요. 똑같이. 왜냐면 어차피 똑같이 세무서로 갈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가 생겼어요. 취득세가 유상은 60일이에요. 증여는 3개월입니다. 똑같은 취득세인데 일부는 60일 이내 내야 되고 일부는 3개월 이내 내야 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계산은 따로따로 하되 유상 부분은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무상 부분은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을 하되 그렇게 해서 나온 세금은 그냥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모든 세금을 다 몇 개월 이내 낸다고 보시면 돼요. 3개월 이내 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뭐 이제 추가된 내용이 특례법에 의해서 뭐 감면 규정이 몇 개 지금 신설된 것들이 좀 있긴 해요. 첫 번째가 양육을 위해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이라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것까지 그냥 넣는 건 지금 넣다 보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재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이 교재는 한 달 정도 지금 전에 쓴 거고 교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랑 같이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그게 얼마 이하짜리냐면 12억 원 이하짜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출산일 1년 이내,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해서 몇 주택자가 돼야 돼요? 1주택자가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무주택자가 취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거주 목적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정책 보게 되면 되게 재밌잖아요. 애들 많이 나오라고 요즘 정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증여 문제.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을 하거나 그랬을 때 부모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생겨요. 예. 누가 그래요? 1억 5천씩 3억이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아닙니다. 1억씩입니다. 1억씩. 예, 그래서 최대 2억까지. 예, 최대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 출산을 하신 분이 출산하기 전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을 했고 당연히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녀 띄워놓고 혼자 살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조부모한테 맡겨놓고 혼자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을 했으면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그 감면 자체가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전액 다 공제해 주고요. 만약에 500만 원을 넘어가면 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생애 최초라는 말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는 따로 규정이 있어요. 생애 최초 규정은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다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들어가셔야 돼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법률들을 볼 때 주로 사이트를 뭘 이용을 하세요? 제발 좀 이용 좀 해주세요. 그 법률을 볼 때 뭐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법제처예요. 법제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몇 번 들어가서 여기도 클릭을 해보고 저기도 클릭을 해보고 만약에 지방세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지방세법을 딱 검색을 하면 지방세법이 다 떠요. 그래서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뭐 특례법을 원한다. 그러면은 지방세 특례법.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법이라 그래요. 국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특례법이 또 국세 특례법 하지 마세요. 조세 특례 제한법이에요. 국세는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 특례법이 감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감면이나 공제를 위해서. 그리고 되게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특례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을 때는 날짜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을 해줄 것이냐 이런 규정 자체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적용을 해줄 것이냐 이걸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지금 아까 앞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지방세 특례법 특례제한법 제36조 5에가 보면 이 규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거나 또는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인 것들을 보고 싶다. 그때는 국회로 가셔야 돼요. 국회 사이트에. 근데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면 주로 많이 보이는지 아세요? 시행령? 시행령이 뭔지는 아세요? 진짜로? 시행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공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시행령은 기획재정부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 들어가면 보도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 보도자료에 보면은 시행령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뭐 세제실, 정책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세제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료들이 쭉 떠요.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시행령은 그렇게 공시가 뜨잖아요. 그럼 거의 100% 진행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자녀랑 동거를 출산한 자녀랑 동거를 목적으로 해서 주택을 취득을 했고 5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같이 살지 않거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죽일 놈이죠? 또는 3년 미만 내에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딴 사람한테 팔았다. 이건 같이 살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면했던 거 그대로 추징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감면해 줄 테니까 오래오래 사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규정은 아직 시행령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올해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시행령이 나와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에. 그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봐야 돼요. 네. 제가 미쳤다고 세법을 해가지고. 정신이 나갔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지방세 특례법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방금 봤던 게 역시 지방세 특례법 제35조 지금 항목이었죠? 네. 36조의 3을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애 최초 구입주택. 네. 여기에 대한 감면 규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게 원래 올해까지 끝났었어요. 근데 내년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고 그다음에 36조의 4에 가보게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집을 취득을 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 집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6년까지 해당 사기당한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취득세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감면 혜택 한 1,000만 원 해줘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부분 전세 사기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 빌라에 사시는 분이에요. 빌라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취득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취득세 부담이 큰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떠나느니 차라리 이 집 내가 경매로 받아서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재산세도요. 3년간은 50% 또는 20%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감면 혜택도 줍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긴 해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정책이 뭐가 있었느냐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그 집이 매각이 됐었을 때 원래 매각 대금에서 전세권자보다 먼저 가지는 게 당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공부할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직여세를 먼저 가져가요. 근데 국세에서 이걸 양보를 했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래서 만약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물건이 경매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게 매각이 되면 그 매각된 금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받아갈 돈이 있잖아요. 그 받아갈 돈을 그 피해자분들한테 먼저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방세는 또 그게 없어요. 국세만. 지방세까지 솔직히 재산세 받을 것도 먼저 보상을 해주면 좀 더 나을 건데 그 규정이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이런 내용들까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지방세 특례법은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남들에 비해서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조금 더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특례법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요걸 많이 아시는 분들이 진짜 세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예. 왜냐면 이건 한시적인 특례이기 때문에 딱 그때 아니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또 정리할게요.